육립정 부부가 막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동쪽 담장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렸다. 육립정은 반사적으로 한 발 앞서 부인을 가로막고 고개를 들어 위쪽을 바라봤다. 담장 위에 한 사내아이가 앉아서 능소화를 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때 담장 아래서 누군가의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해, 떨어지겠어. 정령과 육무쌍, 그리고 또 다른 사내아이가 담장 주위 꽃나무 위에서 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육립정은 남의 집에 하룻밤 신세지러 와서 아이들이 소란 피우도록 놔두는 것이 심히 못마땅했다. 육립정 부부는 아이들의 소란을 뒤로하고 다시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딸아이의 비명과 함께 정령의 외침이 들렸다. 이모부, 이모, 어서 와보세요. 육립정 부부는 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뛰어나와 황급히 동쪽 담장으로 달려갔다. 가서 보니 웬 사내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자기 딸은 기절해 있는 게 아닌가. 그때 중년 부인이 서쪽 방에서 뛰어나와 사내아이는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육무쌍을 안아들고 대청으로 들어가 부러진 다리뼈부터 맞추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육부인은 손수건을 꺼내 사내아이의 상처를 동여맨 후 딸의 다리를 살폈다. 육립정이 어떻게 된 거냐고 정령에게 묻자 정령은 육무쌍이 나무 위에 있던 사내아이와 경공을 겨루다 발을 헛디뎌 땅에 떨어지면서 다리뼈가 부러졌다고 했다.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는 사내아이는 떨어지는 육무쌍을 받으려다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바람에 화단에 이마를 부딪혔다고 했다. 육립정은 딸아이의 부러진 다리를 접골하고 있는 중년 부인의 저멸수법을 보고 의구심이 들었다. 부인은 대체 누구십니까? 저희 집엔 어떤 연유로 방문하셨는지요? 그러나 중년 부인은 정신이 온통 육무쌍의 접골에만 가 있어서 신음소리만 몇 번 낼 뿐 대꾸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지붕 위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더니 한 여자가 소리쳤다. 육가놈의 9 식구 목숨을 거두러 왔으니 상관없는 사람은 모두 꺼져라. 중년 부인은 접골하다가 지붕 위에서 호통치는 소리가 나자 흠칫 놀라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손을 삐끗하고 말았다. 그 바람에 겨우 의식을 차렸던 육무쌍은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다시 기절해버렸다. 모두가 고개를 들어 지붕 위를 쳐다보니 처마 끝에 한 젊은 여도사가 서 있었다. 달빛에 비친 여도사는 16살 정도 되어 보였고 등에는 한 자루 장검이 꽂혀 있었다. 나는 육립정이다. 넌 이막수가 보내서 온 것이냐? 그러자 여도사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 알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오늘 왜 왔는지도 알 것이다. 귀찮게 내 손에 피 묻히게 하지 말고 네 처와 딸 그리고 몸종들을 모두 죽인 후 자결하도록 해라. 그 여도사는 육립정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태도로 당당하게 말했다. 육립정은 그 소리를 듣자 온몸에 한기가 돌았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자기 옆을 스쳐 지나가더니 곧장 지붕 위로 올라가 여도사를 향해 발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그 여도사도 장검을 뽑아 대응하니 칼날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여도사와 싸우고 있는 사람은 하룻밤 묵으러 왔다던 바로 그 중년 부인이었다. 비록 실전 경험이 없는 육립정이었지만 보는 눈은 예리했다. 얼핏 보기에 두 사람의 대결은 백중지세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씩 중년 부인이 우세를 점해가고 있었다. 한순간 중년 부인이 여도사의 허점을 놓치지 않고 예리하게 틈새를 파고들어 장검을 찔러 넣었다. 그러자 여도사가 장검으로 중년 부인의 검을 막았는데 그 순간 중년 부인의 검이 반원을 그리며 여도사의 검을 휘감아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손에서 검을 놓친 여도사는 황급히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다. 나는 사부님의 명을 받고 육가를 멸족하러 왔다. 그런데 너는 누구길래 나를 방해하는 것이냐? 그러자 중년 부인이 냉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사부가 능력이 있으면 진작 육전원을 찾아와 결판을 냈어야 마땅한 일이거늘. 이미 그들이 죽고 없는 마당에 남은 사람들에게 화풀이라니? 부끄럽지도 않으냐? 그 말에 여도사는 콧방귀를 뀌더니 재빨리 오른손을 휙 뿌려 3개의 은침을 날렸다. 그중 2개는 중년 부인을 노리고 날아갔고 하나는 마당에 서 있던 육립정을 겨냥하고 날아갔다. 너무나 뜻밖의 출수에 부인은 검을 휘둘러 은침을 막았으나 육립정은 나지막이 기압을 토하며 2 손가락으로 은침을 받아냈다.
그 모습을 보고 여도사가 가볍게 냉소를 짓더니 몸을 돌려 지붕에서 내려가더니 이내 사라져버렸다. 여도사가 사라지자 마당으로 내려온 중년 부인은 육립정이 손에 은침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다급하게 어서 버리라고 외쳤다. 그 소리에 놀란 육립정이 얼른 은침을 던져버리자 중년 부인이 칼로 자기 옷깃을 잘라 그의 오른손 손목을 단간히 동여맸다. 그 모습에 놀란 육립정이 침에 독이 있냐고 물었다. 무서운 독입니다. 그러면서 중년 부인은 품속에서 환약 하나를 꺼내 그에게 먹도록 권했다. 손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든 육립정이 자기 손을 내려다보니 어느새 식지와 중지가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중년 부인이 황급히 칼끝으로 두 손가락을 찌르니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내렸다. 육립정은 침에 찔린 것도 아니고 단지 은침에 닿았을 뿐인데도 이렇게 빨리 중독된다는 것에 소름이 끼쳤다. 육립정은 즉시 중년 부인에게 감사의 예를 올렸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인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 말에 중년 부인이 답했다. 제 남편의 성은 무시로 무삼통이라고 합니다. 육립정은 무삼통이란 이름을 듣고 흠칫 놀랐다. 무부인이셨군요. 무선배님은 운남 대리국 1등 대사의 문화라고 들었는데 제가 바로 알고 있는지요? 그러자 무부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1등 대사께서는 제 남편의 사부이지요. 무삼통은 1등 대사의 네 제자 중 한 명으로 예전에 대리국 어림군 총관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육립정은 무부인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면서도 속으로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 형인 육전원은 생전에 무삼통과 어떤 이유에서 원한을 맺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와는 다소 껄끄러운 사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무삼통의 부인이 뜻밖에도 자신을 적대시하지 않고 오히려 정년선자 이막수의 제자를 쫓아주니 그 연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무부인이 말했다. 이막수의 제자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쫓겨갔으니 곧 이막수 본인이 나타날 겁니다. 육장주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육장주 내외분과 저만으로는 절대 그 마녀를 당해내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으니 하늘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무부인이 탄식하며 말하자 육부인이 물었다. 대체 그 마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과 무슨 큰 원한이 있길래 육시 가문을 멸문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물음에 무부인은 육립정을 한번 쳐다보며 말했다. 육장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육립정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도 형님께 자세한 내막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무부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렇군요. 육장주의 형님께서는 10여 년 전 대리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년선자 이막수는 지금처럼 무림에서 악명을 떨치는 마녀가 아니라 아름답고 온화한 여인이었지요. 그러나 어르신의 형님과 만난 후 첫눈에 반해 연정을 품으면서 운명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의 형님께서 대리국에 오고 얼마 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분은 하원군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원군은 제 의붓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육립정 부부는 동시에 외마디 비명을 내질렀다. 육장주의 형수인 하원군은 어릴 때 고아가 되었는데 저희가 양녀로 받아들여 정성껏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후에 하원군은 육장주의 형님을 알게 되어 사랑을 하게 되었고 부부가 되기로 했지요. 그러나 못난 제 남편은 하원군을 멀리 시집 보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하원군은 몰래 육장주의 형님과 도망을 쳤습니다. 두 사람이 몰래 혼례를 치르던 날 제 못난 남편과 이막수가 결혼한 이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당시 연회석에 참석한 대리국 천룡사의 고승이 계셔서 제 남편과 이막수를 제압했지요. 그리고 그 고승께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이 부부를 10년 동안 평안히 살도록 내버려두라는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남편과 이막수는 어쩔 수 없이 1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지요. 그 후 제 못난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그만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친구들과 제가 아무리 도우려 해도 어쩔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날짜를 계산해보니 오늘이 바로 그 10년째 되는 날이더군요. 그런데 육장주의 형님과 하원군은 애석하게도 10년의 행복마저 다 누리지 못했군요. 무부인은 고개를 떨구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육립정이 그런 무부인을 보며 물었다.
그렇다면 무덤을 파헤치고 형님 내외의 시신을 가져간 사람은 바로 부인의 남편이겠군요. 그러자 무부인이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아까 두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제 남편의 소행이 틀림없는 것 같군요. 연배를 따지자면 무부인은 대선배지만 육립정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후배로서의 예를 갖출 수가 없었다. 남편의 그런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무슨 원수지간도 아닌데 이미 돌아가신 형님 내외의 시신을 훔쳐가다니요. 그러자 무부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육장주가 질책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남편은 정신을 놓아버린 후로 행동을 종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에 온 것도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돌아보고 말했다. 육장주와 육부인께 아버지를 대신해 사죄의 절을 올려라. 무부인의 말이 떨어지자 아이들은 다소곳이 절을 했다. 그러자 육부인이 황급히 아이들을 부축해 일으키고는 이름을 물었다. 이마가 깨진 아이는 12살로 형인 무도뉴였고 동생은 무수문으로 11살이었다. 무부인의 말로는 부부가 중년이 되어서야 겨우 얻은 아들들이라고 했다. 무부인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해야겠군요. 그 이후의 기막힌 사연을 어찌 다 내 입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무삼통은 하원군이 17살이 될 무렵부터 아버지 이상의 감정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을 생각해 마음을 접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강남 출신의 청년을 사랑한다고 말하자 그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 무삼통은 육전원을 사위가 아니라 연적으로 생각하고 적대감을 가졌던 것이다. 무부인이 다시 말을 이었다. 못난 남편이 오기도 전에 정년선자가 먼저 와서 불운이 닥치다니. 그때 지붕 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야, 문아, 어서 나오너라. 기와 밟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육장주 내외는 동시에 크게 놀랐다. 무부인의 우려와 달리 그 사람은 이막수가 아니라 무삼통이었다. 그때 갑자기 그림자가 휙 지나가더니 무삼통이 바람같이 지붕 위에서 내려와 한 손에 하나씩 아이들을 잡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무부인이 큰 소리로 남편을 불렀으나 무삼통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멀리 사라지고 없었다. 무삼통은 줄곧 이리저리 내달리다가 숲속에 들어서자 돌연 무수문을 내려놓고 무도뉴만 안고 사라졌다. 작은 아들만 숲속에 떨어뜨려 놓은 것이다. 그러자 무수문이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형을 안고 수십 장 밖으로 사라져버렸고 그저 멀리서 목소리만 들려왔다. 기다리고 있으면 이따가 다시 와서 너를 데려가마. 무수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많이 봐온지라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어두운 밤에 홀로 숲속에 남겨지니 덜컥 겁이 났다. 무수문은 아버지가 곧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나무에 몸을 기대고 한참을 기다렸으나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무수문은 나무에 기대어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눈이 감겨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몽롱한 가운데 머리 위에서 높고 청량한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무수문이 가느다랗게 실눈을 뜨고 보니 아주 큰 하얀색 수리 한 마리가 공중을 선회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껏 이렇게 큰 수리를 본 적이 없는지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응시했다.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광경에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형, 빨리 와서 저 수리를 봐. 그제야 무수문은 자신이 혼자 남겨졌고 항상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던 형이 곁에 없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어디서 날아왔는지 흰 수리 한 마리가 더 나타나 공중을 몇 바퀴 선회하더니 천천히 내려앉았다. 무수문이 고개를 돌려보니 나무 뒤에서 한 여자아이가 걸어나와 하늘을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그러자 두 마리의 흰 수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아이 곁에 다가가 앉았다. 수리 두 마리는 고개를 들고 무수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자태가 늠름하기 그지없었다. 땅에 선 두 마리 수리는 여자아이보다 훨씬 컸다. 무수문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가까이 다가갔다. 이 수리들, 너희 집에서 기르는 거니? 그러자 여자아이가 입을 삐쭉 내밀더니 멸시하는 표정으로 누구냐고 물었다. 무수문은 무시를 당하자 기분이 매우 언짢아져서 소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소녀는 옅은 녹색 비단옷을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얼굴은 마치 우유를 발라놓은 듯 하얗고 매끈했으며 속눈썹이 길고 아름다웠다. 무수무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차갑기 짝이 없는 소녀의 표정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다. 소녀는 오른손으로 수리의 등을 어루만지며 무수문을 한번 훑어보고는 물었다. 넌 왜 혼자 여기 있는 거야? 그러자 무수문이 대꾸했다. 여기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 난 무수문인데 넌 이름이 뭐니? 그러나 소녀는 입을 삐죽이며 콧방귀를 뀌더니 몸을 휙 돌려 가버렸다. 그러자 무수문이 잠깐 기다려보라며 소리치면서 소녀의 뒤를 쫓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소녀와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다. 소녀의 나이는 자신보다 두세 살 어려 보였고 키도 작았기 때문에 무수문은 금방 따라잡을 줄 알았다. 무수문은 소녀와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자 경공을 사용해 발걸음을 빠르게 했다. 그런데 자신이 경공을 펴는 순간 소녀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더니 순식간에 수장 앞으로 멀어지는 게 아닌가. 무수문이 한참 뒤처지자 소녀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소리쳤다. 네가 날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니?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한 무수문이 이를 갈며 따라잡을 수 있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소녀는 고개를 돌려보다 다시 뛰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저만큼 달아나 소나무 뒤에 숨었다. 소녀는 무수문이 가까이 다가오자 갑자기 오른발을 뻗어 무수문의 다리를 걸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무수문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 순간 무수문이 하체에 힘을 주며 중심을 잡으려고 하자 소녀가 다시 오른발을 뻗어 엉덩이를 힘껏 걷어찼다. 그 바람에 무수문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며 돌에 코를 찧어 코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옷이 이내 붉은 피로 물들었다. 그러자 소녀는 피를 보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뒷걸음질 쳤다. 그때 뒤에서 호통이 떨어졌다. 부야, 또 사람을 못살게 굴고 있었구나. 그 소리에 소녀가 몸을 돌려 변명했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아이 혼자 넘어진 거예요. 그러자 또다시 호통이 떨어졌다.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속일 생각하지 마라. 지금도 이렇게 못된 짓만 골라 하는데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그 말에 소녀는 노인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할아버지, 아버지한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 아이가 넘어져서 코피를 흘리니까 할아버지가 고쳐주세요. 무수무는 손으로 코를 막으면서 소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노인을 쳐다봤다. 그 노인은 쇠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었다. 두 눈썹이 서리가 내린 것처럼 하얗고 하얀 눈동자만 보이는 것이 장님이 분명했다. 노인은 성큼 앞으로 가서 왼손으로 무수문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코 옆에 문양열을 몇 번 눌렀다. 그러자 코피가 점점 줄어들더니 몇 번 더 누르자 완전히 멈췄다. 무수문은 자기 팔을 꽉 잡고 있는 노인의 5손가락이 쇠갈고리처럼 길고 단단하게 느껴져서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살짝 뿌리쳐 보았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무수문은 다시 팔을 둥글게 움츠려 어머니에게 전수받은 소금나수를 사용하여 손바닥으로 반원을 그린 후 밖으로 꺾어서 폈다. 노인은 이런 조그마한 아이가 뜻밖의 정교한 무공을 펼치며 자기 손에서 벗어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자 노인은 짧은 탄성을 내뱉으며 즉시 무수문의 팔목을 잡았다. 무수문은 온 힘을 써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다. 꼬마야, 겁내지 마라. 네 이름이 뭐냐? 그 말에 무수문이 답했다. 성은 무시고 이름은 수문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고개를 갸웃했다. 이 고장 말투가 아니로구나.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네 부모님은 어디 계시느냐? 노인은 말을 하면서 무수문의 팔목을 풀어주었다. 무수문은 밤새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던 터에 노인의 말을 들으니 금세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무수문은 어머니가 육가장에서 원수를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가 자기를 여기에 두고 형을 안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서 한밤중에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말에 두서가 없었지만 노인은 대충 알아듣고는 다시 질문을 던져 그들이 대리국에서 왔고 아버지의 이름은 무삼통이며 그가 가장 잘하는 무공이 일양지라는 것을 알았다. 내 아버지는 1등 대사의 문하시지. 그러자 무수문의 얼굴이 밝아졌다. 우리 황야를 아세요?
무삼통은 단지응이 출가하여 법명을 1등으로 고친 후에도 두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해줄 때는 여전히 우리 황야께서는 어떠하셨고 하는 식으로 말하곤 했다. 그래서 무수문도 자연히 우리 황야라고 말한 것이다. 나도 그분을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오래전부터 남제의 인품을 흠모하고 있었다. 여기 있는 이 아이의 부모님도 그분에게 커다란 은혜를 입었지. 그러고 보니 우린 남이 아니로구나. 그런데 네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던 원수가 누군지 아느냐? 그러자 무수문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어머니가 육장 죽게 하는 말씀을 들으니 무슨 정년사인가? 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노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정년사 라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쇠지팡이를 땅에 내리치더니 소리쳤다. 정년선자 이막수. 그 말에 무수문이 손뼉을 치며 맞장구 쳤다. 맞아요, 맞아. 바로 정년선자예요. 그러자 노인은 정색을 하면서 말했다. 너희는 여기서 놀고 있어라. 절대 멀리 가서는 안 된다. 나는 가서 좀 알아봐야겠다. 그러고는 철장을 짚고 쩔뚝거리면서도 바람같이 달려나갔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